역사 쉼터 특별기획 앤드리스 왈츠. 저는 어린 시절에 단순히 멋진 메카닉 애니메이션으로 건담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지식이 쌓이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 특히 인류의 소통과 전쟁을 관통하는 통찰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반다이에서 공개한 신기동 전기 건담 윙 30주년 기념 영상을 보며 다시금 앤드리스 왈츠가 던진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극장판 PV에는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戦争、平和、革命。歴史は終わらないワルツを踊り続けるのか。 이 한마디는 단순히 작품을 넘어 인류사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작중 린이나 도리아는 완전 평화주의를 주장합니다. 동시에 그 완전 평화주의의 모순 또한 드러납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어쩔 수 없는 불안정성을 상징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PV 속 히이로가 말하는 전쟁, 평화, 혁명이라는 왈츠를 제가 배운 역사적 관점으로 풀어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쟁, 평화, 혼란의 반복이라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앤드리스 왈츠의 PV 대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어떻게 반복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반복의 구조를 만들어낸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농업혁명 이전 부족 간의 다툼은 대부분 부족한 식량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이 발명된 이후 인류는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었고 그만큼 더 많은 인구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인류가 스스로 인구를 조절하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야 인류는 화학의 도움을 받는 기술, 즉 라텍스로 만든 콘돔이나 호르몬 피임제를 통해 비로소 인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대 이전의 인구 증가는 오직 기근과 전쟁, 전염병에 의해서만 억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늘 비슷한 패턴을 밟아왔습니다. 식량 재고가 늘면 인구가 폭증하고, 식량 재고가 바닥나면 혼란이 시작되고, 결국 전쟁이 터진 다음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신기동 전기 건담 윙 앤드리스 왈츠가 말한 전쟁, 평화, 혁명이 아니라 인류사 속에 반복된 전쟁, 평화, 혼란의 왈츠.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과잉된 재고였습니다. 이제 인류를 끊임없이 왈츠를 추게 만든 힘, 바로 재고라는 존재로 역사를 해석해보겠습니다. 프리츠 하버가 화학 비료를 만들어내기 이전까지 인류에게 가장 핵심적인 재고는 인간과 식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재고는 늘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기술로 식량을 늘리면 그만큼 인구가 다시 불어나고, 늘어난 인구는 다시 식량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난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출산 시 성비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남녀의 비율은 대략 105대 100, 성인이 될 때쯤 1대 1에 가까워지지만 대부분 전근대 사회는 기독교 문명을 제외하고는 일부 알파 메일들이 여러 여성을 차지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이론적 1대1 균형조차 무의미해지는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쌓여만 가는 남성 재고는 언제든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를 우리는 그리스 폴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흔히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지만 사실 제국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넓은 곡창지대가 드물었고, 비옥한 강 유역을 중심으로 대제국을 일궈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와는 출발 조건부터 달랐습니다. 미케네 문명이 몰락한 뒤 살아남은 이들은 그나마 작은 평양을 찾아 모여 살며 농사를 지었고, 그 위에 작은 도시 공동체, 즉 폴리스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각 폴리스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본질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의학은 발달이 더뎌 많은 여성들이 출산 과정에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곤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기 어려운 둘째 아들 이하의 자식들은 곧잘 남는 인구, 즉 사회 불안 세력으로 성장하기 쉬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폴리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시민군 사회였기 때문에 둘째 이하의 아들들 역시 대부분 무장한 시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가장 좋은 군장을 마련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장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보증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장을 마친 둘째 이하의 청년들은 도시가 준비해준 배에 올라 식민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떠난 청년들은 적당한 빈 땅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향이 반드시 텅 빈 곳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부모가 마련해준 군장, 곧 사랑의 증표는 현실에서 정복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적 의미의 그리스 식민활동 콜로니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오늘날 남부 이탈리아, 지금도 마그나 그라키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그리스
그리스 청년이 세운 식민지는 단순한 생존의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 문화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마그나 그라키아라 불렸던 이 땅은 고대에 남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식민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는 이 순환구조, 재고의 과잉, 혼란, 전쟁이라는 왈츠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흘러갔습니다. 물론 그리스는 식량 부족까지 겹쳐진 다소 극단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구 증가는 언제나 군주들의 정복 욕망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수많은 역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늘어난 인구는 새로운 토지를 필요로 했고 그 토지를 확보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팽창은 군주가 대외 정복으로 자신의 권력과 영광을 쏟아내는 계기로 작용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재고의 메커니즘은 로마에서도 똑같이 작동했습니다. 로마의 정복 과정에서 핵심 원인 역시 이탈리아 반도의 인구 팽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팽창은 로마를 지중해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정복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가 길게 이어지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로마가 자랑하던 빵과 서커스로 대표되는 강력한 복지 제도가 결합하면서 제국은 오히려 인구 재고의 감소, 세계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인구 부족의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스가 겪었던 인구 폭증, 혼란, 전쟁의 왈츠와 정반대로 평화, 인구 감소, 혼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왈츠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인구 감소는 곧바로 지방 세력의 성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수도 로마의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고대 국가의 특성상 이런 혼란은 기존 고대 국가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팽창한 제국의 지방 세력들은 끊임없이 로마 중앙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훈족이 서쪽으로 밀려오면서 역시 인구 압력에 떠밀린 게르만족이 로마로 침입했습니다. 결국 제국의 질서는 붕괴되었고 그 뒤를 수습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바이킹의 대규모 침략 역시 단순한 약탈 본능이 아니라 인구 압력과 소수 지배층의 자원 독점, 특히 여성 독점으로 인한 내부 혼란을 외부로 돌린 결과였다고 설명합니다. 유목민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구 압력으로 내부 혼란이 심화되면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했고 그 리더십은 대규모 원정과 정복으로 폭발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십자군 전쟁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군은 중세의 절정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의미한 바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유럽 안에는 빈 땅이 없었다는 것. 또한 상속제도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분할 상속에서 점차 장자 상속으로 바뀌어가며 둘째 이하의 아들들은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결국 종교라는 거대한 깃발 아래에는 사실상 인간 재고를 해소하려는 사회적 동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아메리카 정복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의 주 병력은 다름 아닌 레콘키스타가 끝나면서 직업을 잃은 군인들, 그리고 귀족 가문에서 상속에 밀려난 둘째 이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대륙에서 새로운 땅과 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남성 재고의 집단적 분출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식민 활동에서 보았던 구조가 1000년이 지난 뒤에도 그대로 반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여기서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화학의 발달, 그리고 한 인물, 프리츠 하버. 그는 공기 중 질소를 인공적으로 고정하는 방법, 하버 보수 공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고였던 식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인간 재고 문제는 역사에서 일시적으로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줄이기 위해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는 시대, 인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왈츠를 추기 위한 준비에 불과했습니다. 화학 덕분에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더 많은 군 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재고의 중심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상품과 부채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상품이 쌓이면 시장이 넘쳐 흘렀고 부채가 쌓이면 국가와 개인은 파국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재고의 압력은 20세기에 거대한 전쟁의 무대를 불러낸 힘이 되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양차대전 이전 철강 재고의 문제를 주목하기도 합니다.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유례없는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 속에 쌓인 상품 재고, 특히 철강 재고는 식민 제국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각국은 이 철강을 소모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남 경쟁, 즉 군함을 찍어내는 경쟁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쟁이 세계대전을 향한 보이지 않는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부채 또한 일종의 재고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대부분은 금속 화폐나 지폐가 아니라 부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용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돈을 긁어 모아도 결코 빚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돈 자체가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달랐습니다. 전쟁이라는 극단 상황은 넘쳐나는 돈과 빚을 한순간에 삭제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자원과 생명이 소모되는 파괴의 과정 속에서 재고로 쌓였던 빚은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새롭게 재고의 자리를 차지한 상품과 빚은 인간이 재고였던 시절보다 훨씬 더 거대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전쟁, 평화, 그리고 혼란의 왈츠
왈츠는 몇 배나 증폭된 규모로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더 이상 부족과 왕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드는 총력전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양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인류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힘에 경악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스스로를 멸종시킬 수 있는 힘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앤드리스 왈츠의 마지막 장면 속에서 시민들이 마리 메이어 군에게 저항하며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외치던 장면과 닮아 있었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끊임없는 왈츠 속에서 처음으로 멈추어 서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전례 없는 평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도 전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지역 분쟁과 국지전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강대국들 사이의 전면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이는 인류 역사에서 그 전까지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특이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을 더 크게 쌓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비록 총칼을 겨누지 않았지만 차가운 전쟁이 그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사라진 뒤 세계는 오히려 그 모순을 억제할 장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고 자축한 지 겨우 35년 만에 다시금 해결할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인류가 쌓아올린 새로운 재고는 다름 아닌 부채였습니다. 모든 국가가 마치 전쟁을 치르듯 막대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비 경쟁이 사라진 세계에서 빚은 곧 새로운 재고가 되었고 그 압력은 금융위기와 경제 붕괴의 형태로 세계 곳곳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2023년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국지전을 기대했던 러시아의 계산과 달리 전쟁은 전면전으로 번졌고 양국 모두 끝없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중동에서는 혼란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성공에 반격하면서 예전처럼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가자지구 점령과 축출 수준의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고 지수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고의 압력을 증명하듯 중국은 노골적으로 무력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이 재고를 흡수하며 세계 질서를 억지로 지택시켰다면 이제 미국은 관세를 올리며 더 이상 타인의 재고를 떠안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가 다시 재고로 돌아왔습니다. 식량은 여전히 넘쳐나지만 인간이 끝없이 욕망하는 자원을 모두 차지하기에는 이제 너무 부족해졌습니다. 그 결과 인류 사회의 한 부분에서는 전쟁이 아닌 또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선진국부터 저출산이라는 방식을 통해 스스로 인구를 줄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평화 뒤 찾아온 새로운 혼란의 한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멈춰있던 왈츠는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왈츠를 추기 위한 휴식 시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앤드리스 왈츠에서 말한 그 왈츠를 역사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고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하기도 힘든 주제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류가 스스로 가진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왈츠를 반복할지 우리는 지켜보고 관측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면 여러 건담 시리즈 속 인류가 그랬듯 언젠가 전 인류를 통합한 정치체를 세우고 우주로 나아가며 재고를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개척의 발로로 소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순만큼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